자, 중개대상물에서 좀 마무리 지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개대상물에서 마무리 지을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네, 뭐냐면, 일단은 중개대상 권리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서 물을 때, 중개대상 이것도 묻지만, 중개대상 권리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건 중개활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그 대상 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아선했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없던 임차권이 생기게 만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아선했다면 지상권 이렇게. 그 다음에 환매권도 된다고. 아까 나왔듯이 환매권요. 환매권자 바뀌게끔 환매권 등기된 거요. 이렇게. 이게 중개상 권리가 돼요.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가 되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할 때 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 들어갑니다. 요 중에는 보면 대부분 물건인데, 중개상 권리는 대부분 물건인데, 뭐요? 뭐 또 있죠? 채권에 해당하는 것도 들어가죠. 요거 채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개상 권리는 물건이다. 물건만 중개상 권리가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채권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개대상 권리가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것이 동산질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실 차리셔가지고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질권이란 권리가 바뀌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야. 동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산이란 질권, 동산 질권의 권리가 변화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중개해갖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상 권리에는 동산 질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중개상 권리와 관련해서요, 요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박쥐처럼. 이쪽 저쪽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다 그랬을 때, 이게 뭔지는 아실 거고, 유치권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립. 언제 유치권이 성립되냐면, 차지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권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유치권 성립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목적물인 요 주택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고요. 유치권 성립이에요 그러면 그 유치권이라는 이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낄 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팔아먹을 수 있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채권 넘기고 점유 넘기면 유치권자가 바뀌게 되죠. 그럼 유치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지요. 요게. 유치권의 목적물인 요 집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죠? 이전이니까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전이라고 한다면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그랬을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마지막 거. 합치면 뭐예요? 될 수도 있다. 판례입니다, 유치권.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법에 나와 있는 아까 5가지. 거기는 중개상물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광업권 이런 건 중개상물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대토권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영업권. 영업권 그러면 시험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그런 무형자 가치. 그런 건 중개상물은 안 되죠. 이런 거라는 게. 세차장 구조물도 아까 안 됐었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등등등.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규정된 5개 중개상물권 5개 있잖아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토, 건, 입, 광, 공.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진짜 중개상물이 되려면 요 중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께 돼야 되죠. 사유물. 개인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광명경찰서 옆에 있는데 광명경찰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밑에 부지. 경찰서 부지 있죠? 그것은 이제 국유재산인가 공유재산인가를 모르겠으나 정확히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국유나 공인중개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중개사물 될 수 있나요? 안 되지. 거래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물건에 들어가야 중개사물 된다는 거죠. 광명 경찰서 그 부지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건 막 묶어 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린벨트로 묶고, 허가구역으로 묶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접도구역으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여 있어도 중개사물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법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분 나쁜 등기가 막 있잖아요. 경매 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그게 아닐지라도 뭐 지상권 등기도 여기 될 수 있어요.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땅 주인은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까 그런 이렇게 사법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가 돼 있을지라도 그 목적물은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점포 얻어서 이제 사무실 오픈하실 모양이야. 근데 점포 얻었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된 점포요. 이걸 갖다 얻어서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려고 그래. 자, 이거 계약하면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하지만 중개대상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위험하지만 될 수는 있다.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보니까 등기 보니까 이 가처분 등기가 83년도에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거 거의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된 아파트 점포 그래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지금 따져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거래가 되냐 안 되냐 그거죠. 자, 이제 문제 볼 겁니다. 문제는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27번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번호는 들어갑니까? 미채권의 광물은 국가 겁니다. 중개사물 안 되고요. 니은번도요? 국가 겁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대상 부동산요? 경매 대상 부동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근데 경매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갈 거죠. 이때는 경매로 넘어가니까 계약서 안 쓰죠. 그러니까 경매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죠? 이 굉장히 이게 참 이게 이런 표현은 아슬아슬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 자, 보세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갑의 건데, 경매 등기가 됐어요. 응? 경매 등기가 딱 등기부에 보니까 나와요. 그럼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죠?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효력이 발생되니까 혹시 이런 집을 세를 얻거나 사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요 라고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렇지만 경매 등기된 요 주택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경매 등기된 부동산 그러면 중개사물 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지금. 그래서 의리 낙찰 받아요 지금. 낙찰, 그죠?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낙찰자 의리 나오는 과정에서 경매로 소유권 넘어가죠. 이때 중간에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계약서 안 쓰니까. 따라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요 집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세 번째, 경매 끝났어. 의리 낙찰 받은 거 이번에는 여러분이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경락받은 주택이다 그래요. 그럼 경락받은 의리 입장에서는 이걸 낙찰을 바꿔서 세를 놓거나 다시 팔거나 할 수 있죠. 그러면 경락받은 부동산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 먹었어요 지금. 경매 등기된 부동산 돼요. 경매로 소유권 넘어갈 때는 안 돼요. 경매 끝난 건 또 돼요. 여기 경매 대상 부동산은 가운데 걸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경매 대상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거라고 이해될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표현을.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매로
집에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 집은 중개사물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길잖아. 이걸 이 문제 만드신 분은 경매대상 부동산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일반 요거 아닌가 싶기도 해. 그죠? 애매하죠? 저는 지금 진실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여기는 지금 보니까 중개사물 아닌 걸로 나온 것 같아. 답은? 아니란 얘기는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빨간 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경매로 낙찰될 때, 뭐 이거 줄이면.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예. 1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땅, 되지요? 무주부동산.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지, 되고요. 묶여있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답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자, 29번 풀어보시고, 29번. 자, 대토권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이 그게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됐다고 나왔으니요. 그렇지만 세 번째 점은 이게 바로 철거면 입주권입니다.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나왔죠? 안 되고요. 임목은 되고 광업지는 되니까 여기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세 개입니다. 30번 풀어보시고요. 자, 30번에서요. 될 수 없는 거. 선박도 안 되고 세세장 구조물도 안 되고 디귿번이 이제 저 영업권이잖아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절대 안 되죠. 리얼번 요 대토권도 안 되죠? 네. 다 안 됩니다. 자, 32번을 풀어보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좀 어렵습니다. 32번이. 자, 1번은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로 땅 임자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2번 질문은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거하고는 틀리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요 차이점 아시죠?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저당 설정이 안 돼요. 임목은 되고. 그런데 임목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목이 벌채가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죠. 그 다음에요. 3번 보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등기번호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록된 사람 이름과 등록일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표제부에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임목등기번호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임목등기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임목 등록된 사람 이름과 등록일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임목등기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위에 걸 생각지 마시고 밑에 해설을 갖다 기억해서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요? 임목등기번호.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등록된 사람 이름요. 이름. 등록 명의인요. 명의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그러면 돼요. 자, 4번. 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만 등록을 시켜줘요. 근데 그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군수한테 임목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원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군수한테 임목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목등록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임목등기는 한 필지 땅이 전부에 자라거나 또는 일부에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등기 가능하고 어떤 나무든지 모든 수종의 나무에 대해서 다 등기 가능하죠. 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었습니다. 자, 22페이지 가십니다.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시행기관.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기관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나설 수 있죠. 국장이 나설 때는 국장이 마음대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래 나설 수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조문상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외국사람, 결격자 다 시험 볼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을 못 보는 사람, 응시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사람이 2명 있죠. 누굴까요? 자격 취소된 사람은 그때부터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을 못 본다. 이렇게. 시험이 무효가 돼버리죠. 예. 자,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답니까? 1회 이상 시행한답니까? 이상자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 시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까? 그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때는 올해 시험을 안 보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올해 시험 안 보겠습니다.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2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누가 줘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느냐?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주죠. 시도지사는 자격증 줄 때 합격자 공고가 뜨면 그 공고 후 언제까지 자격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달 이내에 자격증을 줍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여기 출제됐었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은 막상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여기가. 자, 문제요. 1번 보시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나왔네 바로 시험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3번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4번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시도지사. 5번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는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기락정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죠. 근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는이 아니고 뭐예요? 밑이다. 아니 뭐 아니 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 자, 그 다음에요. 아니,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제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는 엉뚱한 거 나온 게 있어요. 꼭 있어요. 이거 출제거리도 아닌데 막 내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몇 점 맞으면 합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점 받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 80점요. 그죠? 80점 8개 틀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아무리 못 맞아도 70점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합격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67.5예요. 불합격일 확률이 높아. 70점, 72.5.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수험생들이 70점대에서 점수 따서 합격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80점 이상요. 이거 아무나 맞는 점수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학원 수험생들 보면 막 중개사법 시험 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그럼 점수는 뭐 75 이래요. 왜요? 목표는 뭔데? 90점, 80점도 아니야. 막 90점이야.
예, 그래서 막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점수 안 나와요. 막 그래서 몇 점이요? 그러면 72.5. 뭐 이래요. 합격 점수예요, 이거요. 그 정도면 80점 넘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안정권. 예? 떨어지기 힘든 점수죠. 자, 오른쪽에 가시면 4번 보시겠습니다. 응시 자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와 외국인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2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도 그죠? 유예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뭐 유예기간이든 뭐든 시험에 다 응시할 수 있죠. 결격자도. 3번 2017년 10월 28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했다가 2018년 3월 1일 적발되어서 무효 처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18년 3월 15일 자격이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왜 틀렸을까 이게? 부정행위자는 자격 취소하고는 별도로 5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무효 처분된 그 2018년 3월 1일 그때부터 몇 년 동안요? 5년. 그러니까 2023년 돼야 돼. 5년 지나야 되니까. 그게 자격 취소가 된 것 때문에 3년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갖고 이게 시험 못 보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2개가 걸려있죠 지금? 부정행위가 하나 걸려있고 또 하나가 자격 취소 걸려있죠? 자격 취소가 짧잖아요. 이 사람이 시험 볼 수 있는 시기는 5년 지나야 돼요. 5년.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못 본다는 건 없잖아. 2명 빼고 다 본다니까요. 2명 빼고. 이 2사람 빼고. 피성년 우견인은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피성년 우견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시험 볼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점수가 무지하게 안 좋지 이제. 점수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중개사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모든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5번이? 자격 취소. 자격 취소한 사람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3년 동안 결격자고 동시에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모든 결격자 다 시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장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교재를 보면 문제를 엄청 실어놨어요. 나오지도 않는 거. 자 27페이지 보시면 1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7페이지에 12번요. 자 개혁본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직접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죠. 무슨 의결이죠? 사전 의결이에요. 기출문제도 사후라고 나왔었어요. 사전 의결입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네. 리을번은 왜 틀려요? 자격증을 주는 사람 누구? 시도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시면요. 어디냐면 32페이지 가시면요. 21번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요걸 갖다 한번 볼 겁니다. 2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갖다가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돼요?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번 보셔요. 2번.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2번. 무자격자 의리. 무자격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이요. 을은 무자격자. 동업 형식으로 동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중개 업무를 누가 했어요? 갑이 했어요? 을이 했어요? 을이 한 거예요. 동업 형식인데 이게 동업이 적법한 동업이 있고 위법한 동업이 있는 거야. 이 경우는 무자격자 을이 중개 업무를 봤다고 나왔으니까 위법한 동업이야. 위법한 거.
만약에 여기 공인중개사 명의인 갑이 중개업무를 받다 그러면요. 적법한 동업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무자격자 같은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동업이라는 말이 왔으니까 합법적인 적법한 동업만 또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개업무를 받냐가 중요하죠. 대연지 아닌지는 누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받냐 이것 갖고 판단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을 보기 전에 7, 8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요. 3번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중개사무실. A의 사무실이에요. 자격증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격증을 여기다 걸고 영업합니다. B증을 걸어놨어요. 자격증 등록증. B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A가 B 걸 걸고 하니까 A가 빌려서 하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 중개업소에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피스텔을 구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오피스텔 주인이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갑한테 어떻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여주고 A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응?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그죠? 임대차 계약서 끝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적었을까? B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임대인은 누굴까? A지. 임대인 A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갖다 실질적으로 누가 했는데 사실은 A가 다 해버렸죠. 자, 이랬을 때 요 A는 요 계약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요 A의 활동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아니죠. 자기가 임대인인데 무슨 중개야. 자기가 중개하고 자기가 임대인이에요? 자기가 계약 당사자예요? 이상하잖아요. 중개한 거 아니죠? 오히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이거 뭐 같은 문패리네. 뭐라고 불러 이거요? 직접거래. 이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뭐예요? 보조원. 가게에 온 손님이랑 보조원이 계약한 거잖아. 보조원 물건 갖고 오피스텔 갖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직접거래지 중개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동그라미 3번요. 칠판에서는 3번이 A입니다. A.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임대차 의뢰한 사람이 갑이에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여받은 사람이 자 A인데 A가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건 중개에 해당됩니까? 이걸 중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직접 거래. 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거.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대연지 아닌지 자 보세요. 이런 뜻이요.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할 때 외관이나 형식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지죠? 이게 아니고 대여예요? 아니에요?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 업무를 받냐 이것 갖고 판단한다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누구 도장이 찍혔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아시는 거죠 지금? 외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 그러면 이 판례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저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 B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B의 증을 걸고서 A가 이렇게 동업해 둘이. 자,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를 쭉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개공해가지고 B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등록된 도장 이렇게 도장까지 찍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약서를 쓰고 있는 손을 붙잡고 보니까 이 손은 누구 손이냐면 A손이에요. A손. 아시겠죠? 자, 도장 찍고 있어요. 이 찍고 있는 손도 빨리 붙잡고 보니까 A손이야. P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직접 찍은 게 아니지. A한테 맡긴 거지, 도장.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시. 이렇게. 이걸 모르실 분 없어요? 제일 힘든 사례가 이거죠. 자,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공 B 해가지고 B의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똑같죠 여기에? 그런데 쓰고 있는 손을 잡아보니까 그 손은 A손인 게 맞는데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손을 쫙 잡아놓고 보니까 B손이야. 이게 다른 거죠? 이러면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입니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 누구 도장이 찍혀있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본인이 직접 해도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개업무죠.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누가 받냐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손수 자신의 도장을 찍는 이런 경우까지도 뭐가 된다? 대여.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했기 때문에 그게 이 판례라고 이 판례.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만약에 문제 모를 때, 자,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지. 아무것도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외관이나 형식 가지고 판단한다? 아니면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는 거야? 법이 온통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뭔지 모르는데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잖아, 지금. 에? 자,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했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지? 이게 옛날에 지금 제도 기억나는데 광명시청에서 어떤 그 공무원 거기 이제 지적관가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이 학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 옛날에.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명함을 갖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돈을 무지하게 잘 번 거야. 근데 상호는 틀려요. 여기는 이제 실제 판례이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라는 상호예요. 이것도 이제 상호는 이게 제대로 된 상호 아니에요, 이게. 그때 사건 당시에는 이거 뭐 허용됐던 거예요, 이게. 부동산 뉴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어떻게 되면 대표 해가지고, 해서, 뭐라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간 김아무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연하해죠. 연하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이렇게 써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걸린다고. 안 된다고. 왜요? 무자격자인데 대표라고 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명함을 받는 순간에 아 이분 부동산 사장님이구나 대표니까 그럼 자격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왜? 부동산 사장님들 등록된 사람의 97%가 공인계공이에요. 부칙계공은 1%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인식에서는 부동산 사장님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걸로 97% 정도는 있으니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대표라고 무자격자가 쓰면 이거 잘못된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놓고 공인중개사라고 쓴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 거야 이게. 거기에 들어간다. 이게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떤 처벌 받아요 이렇게 쓰면? 무자격자 이렇게 쓰면? 아닌 자가 쓴 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과태료 정도가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아닌 자가 쓰면. 근데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보면 이 동업하는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명함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돈을 못 번 사람 있잖아요. 사장님 이거 막 뿌려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무자격자인데 돈을 무지하게 막 다 그 동네 돈을 다 벌어가. 그럼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가는 거요. 구청 가서 일러 바치면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는데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사건에 이게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렇게 썼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요. 34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지금부터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등록 기준을 설명드릴 거예요. 등록 기준. 자, 빨리 설명드릴까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이렇게.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등록 기준이 세 가지인데 뭘까요? 자, 실사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자격증 따놓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자, 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요? 실무교육. 다른 걸로 바꾸면 틀립니다. 연수교육 받는다 그러면 틀리다고. 다 그렇게 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등록관청 아니고 시도지사. 이걸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다만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태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릴 적에는 실무교육 어떻게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면제. 태업하고 1년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실무교육 면제. 그것도 아시고. 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일단 중개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합법적인 건물에다 사무실을 확보해 둬야 되겠죠. 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따라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놨다. 그래갖고는 오픈할 수 없어요. 가건물요. 가건물도 사무실 오픈할 수가 없지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다 사무실 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대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장이 없어도 되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죠. 어떤 경우에 대장이 없어도 됩니까? 어떤 경우에 대장이 없어도 사무실 낼 수 있나요? 준공이 떨어졌으면 돼. 이럴 때는 준공 후. 준공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아직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일지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자, 원칙 예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을 사용하려면 그 건물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반드시는 아니죠.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 예외, 이 논리를 출제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죠? 원칙, 예외.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하셔.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 볼 수 있다. 그거 있었죠? 근데 문제지문에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라고 나오고 끝났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뒤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 안 써도 맞습니까? 맞아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가 있을 때 원칙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출제하는 그 원리고 그렇게 채점을 해요. 만약에 예외가 있을 때 예외까지 다 써야 맞다고 한다면 시험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음에도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항상 꼭 그런 말을 집어넣으면 그때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맞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다고 하셔야 돼. 다만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가 예외로 있지요. 있어도 원칙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그러면요. 그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법조문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진 조문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요. 자, 중개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 뭐든지 좋아요. 소유, 임대차, 전세, 심지어는 공짜로 빌려 쓰는 뭣도 돼요. 사용대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뭐든지 좋아. 가로 3번. 용도가 맞아야 돼.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무실을 쓰려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어디에 해당돼야 됩니까? 중개사무실을 쓰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나오죠. 이종 근생이거나 또는 뭐예요? 일반 업무시설.
선택사항요. 원리가 똑같아요. 선택사항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중개사무실로 사용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2종 근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겠죠? 일반 업무 시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종 근생일 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심지어 그것도 있지. 자, 그런데 용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면적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돼. 중개사무실이요. 면적을 보니까 사당에 있는 건데 4제곱미터예요. 4평이 아니고 4제곱미터.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한 평 좀, 딱 들어가면 책상 하나 있고 옆으로 몸 틀라고는 힘들어. 4제곱미터는 중개사무실을 쓸 수 있나요? 돼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런 게 없으니까. 저것도 돼. 네. 실제 사무실이요. 4제곱미터. 저것도 괜찮다고. 자, 그런데 이런 공인 개공이 되게 한 등록 기준은 변호사한테 적용될까요?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중개업하려면 이 요건 갖춰야 될까요? 네. 갖춰야 되죠. 그게 이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 봐요, 이제. 법인 개공. 법인인 개업공인가사 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3, 4, 5.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이게 한 문제입니다. 매년. 자, 자격증 따고요. 실무교육 받고요. 사무실 얻어놓고요. 그 다음에 5회조. 그 다음에 14만.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실사. 5회조. 14만.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대표이사가 있어야 돼. 대표자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대표자 뺀 임원 중에 어느 정도나? 3분의 1 이상. 자, 이것은 사례 문제든 지문 문제든 간에 일단 숫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3분의 1 이상. 2분의 1 아니고. 근데 이걸 칠 때는, 이걸 따질 때는 대표자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 요거 잘 나오죠, 요거.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자 빼고서 임원이 6명이다 그러면 자격증은 최소한 몇 명 갖고 있어야 오픈할 수 있나요? 2명. 최소한 2명. 그죠?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이거?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전원. 다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있을 수 있죠.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있을 수 있다고. 네. 그 사람도 뭐예요?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전원이 다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5회조. 여기를 잘 보셔야 돼. 5하고 회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이거나 또 뭐예요? 협동조합일 거. 선택사항이죠 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에서는 선택사항이. 요것 또는 요거 이렇게. 자, 그럼 맞춰보세요. 법인인 교육공인교사로 등록되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된다. 네. 틀렸죠? 네. 뭐가 있어요, 뭐가? 협동조합이 얘가 서운하다고 그래요. 네. 이것 또는 이거니까. 그렇죠? 법인인 기업공인교사로 등록되려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된다. 그것도 X요. 왜요? 회사가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있고 협동조합까지 있으니 더 틀렸죠, 이게. 이것 또는 이거요. 선택사항. 맨날 출제되는 원리가 똑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 조합이라는 건 협동조합 얘기하잖아요. 이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는 저 중개법인과는 구별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죠. 시험에 보니까 여러분 막 제외, 포함 많이 나오죠? 처음 한두 개는 막 이렇게 막 구별이 좀 됩니다만은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제는 막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막 이르러 버렸어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입니다, 제외.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4만 이게 뭐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 7가지죠? 그 7가지 범위 내에서 설립 목적을 정해놨을 때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4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한 개라도 껴있으면 등록이 안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정해놓은 거 보니까 2가지를 정해놨네요. 하나는 중개업, 또 하나는 부동산 정보 제공업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갖다 설립 목적으로 정하는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법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이 법인 개공이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이 안 됩니다. 왜요? 14조 업무에는 중개업은 들어가지만 부동산 정보 제공은 14조 업무에 안 들어가죠? 14조 업무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끼어 있으면 등록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14조를 암기 안 하면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거. 14조는 매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이게. 암기를 꼭 해두셔야 하는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이걸 여러분하고 막 따지고 설명드릴 것 필요는 없다고 느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지워버리세요. 1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지워버리시고 안 보이게. 밑에 해설도요. 해설은 놔두시는데 위에 2번 지문을 지워버리세요.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게. 그래서 2번은 지워버리시고 생각지 마시고 나머지 다 옳은 지문만 보겠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기 전의 건물도 준공이 떨어졌을 때는 쓸 수 있는데 1번 맞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원칙만 딱 얘기하면 맞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항상 꼭 들어가면 그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1번 맞는 겁니다. 3번.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것도 맞죠? 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뭐 또 있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그 가로가 빠져 있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가로가 빠지고 지문이 나왔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로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걸 통째 빼버리고 샀다고 해서 그 가로 안에 내용 빠진 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안 돼. 그 가로 안에 내용을 통째로 빼고 나머지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시도의사가 빠져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집어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이나 그치?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죠? 왜 소공은 등록 신청 못한답니까?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이 정도는 이제 막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이거 3번 풀지 마시고요. 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6번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인데 조금 수정한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확보해야지 계획을 세운 것 같고는 안 돼. 현실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2번 지문은 맞죠? 아까 나왔던 거. 3번은 연수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실무교육. 4번은 감정평가업은 14조 업무에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은 제외죠, 제외. 대표자 제외 이렇게 하셔야죠. 정답 2번. 자, 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9번. 자, 9번에서요. 먼저 보실게. 문제에서 둘째, 문제, 위에 문제, 9번 문제 둘째 줄 보면 가로 안에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이게 왜 나오냐면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될 법인이 있다면 이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돼요, 안 돼요? 변호사는 이 등록 기준 적용됩니까? 되고 특수법인은 적용이 없고 그래서 가로 안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기업권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14조의 업무에 들어가니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니은번은 유한 책임회사도 상법상 회사에 들어갑니다.
등록이 되죠. 5천 이상이니까. 그러나 디귿번은 7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표자 빼니 뭐니? 최소한 3명 있어야 됩니다. 2명 갖고 안 되고요. 틀렸고. 리얼번은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맞고, 책임자가 아닌 소공일지라도 소공이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10번 풀어보시고요. 자, 10번에서 기억번과 니은번은 맞는 거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는 대표자 포함해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그랬습니다. 제외. 리얼번은요. 실무교육이니까 전원이 다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디귿번하고 리얼번 틀렸죠? 네, 하나를 더 보고 쉬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17번 문제입니다. 17번 풀어보시고. 1번은 주식회사 1억 원짜리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건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개발업이 14조에 안 들어갑니다. 그 등록이 안 나는 거 이거요. 2번 같은 경우는 자본금 5억 원이다. 이거 좋아요. 유한회사도 좋아요. 근데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3분의 1 이상 아니고. C번 같은 경우는 합자회사 좋고요. 무한책임사원이 실무교육이니까 사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전원. 그러니까 3번은 등록이 납니다. 4번은 한명회사도 괜찮은데 거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원에 뭐요? 3분의 1 이상 돼야 되니까 4분의 1 갖고는 안 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대표가 공인개공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 돼요. 대표가 동시에 공인개공이 되면 이중 등록에 걸립니다. 그럼 이건 안 되겠습니다. 등록되는 것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등록 절차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2개 하겠습니다.